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그 8번째 얘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7번의 얘기를 제 나름으로는 쉽게 또는 재미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스스로 되돌아봐도 꼭 재미있었나 얼마나 깊이가 있었는가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의 위안으로 삼는 거는 관악에서 제가 강의를 하면 전통적으로 처음 강의를 시작해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의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데 이번 이 사회과학대 강좌는 이상외로 생존율이 높아서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7번의 얘기에 이은 마지막 얘기라도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보시다시피 제목 자체가 복합이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얘기는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간단하게 진행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약간의 불안감은 있습니다. 얘기의 첫 시작은 그동안 7번을 진행해 왔듯이 만남으로부터 얘기는 시작했습니다. 복합이라는 것과의 만남은 앞에 7번하고는 조금 더 다른, 조금 더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탈냉전에서 복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합이란 단어를 처음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은 지난번 동주 선생 얘기 때 잠깐 했었습니다만은 냉전에서부터 탈냉전으로의 변화라는 것이 개인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 구분 중에 하나였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었습니다. 냉전이 언제 끝났냐 하는 것은 사실은 쉽게 어떤 특정 연도를 뽑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기억에도 가끔 제가 강의실 그런 데서도 자아 비판을 하는 아주 대표적인 예 하나가 85년입니다. 85년이 아시다시피 고르바초프의 등장인데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새로운 리더로 등장했을 때 소련이 대단히 성공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많은 기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위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하는 그 시기에 그것도 우연한 기회인지 운명적인 기회인지 모르지만은 콜럼도 제가 잠깐 한번 썼던 일이 있었는데 85년 5월에 북한 분들 포함한 동아시아의 소위 평화 연구를 하는 당시만 25, 6명이 같이 약 2주 동안 한 주는 모스크바에 있었고 한 주는 타슈켄트에서 약 2주간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한가 하면은 긴 얘기가 되기 때문에 도와주시면 85년 5월 1일 제가 어디 있었냐면은 타슈켄트 시내 한복판에 5월 1일이 아시다시피 메이데이 노동절 날이 돼서 대규모의 퍼레이드가 하는데 거기에 아시아의 평화연구자 26명이 UN 대학 초대로 가 있다고 해서 단상의 가장 중앙에 북한 대표단하고 같이 앉아서 붉은 깃발이 전 광장을 뒤덮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한평생 다시 이런 역사적인 체험을 할 기회가 있을까? 북한 분들하고 같이 붉은 깃발이 소련에서 나부끼는 걸 보는 세월이 또 있겠는가. 근데 역사를 지나고 보니까 그것은 85년 5월 1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오늘날 뭐 타슈켄트 거의 매일 갈 수 있는 칼이 거의 매일 정기 항로가 뜨고 있고, 되돌아서 생각해보면 국제정치학을 전공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가 있었나. 그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소련의 해체가 되는 그 첫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아마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체험이었고, 결국 공식적으로 소련이 해체되는 것은 91년 12월 일진 밑에서 이제 소련이 해체되고 CIS의 형태로 러시아라고 오늘날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뭐 미국의 대부분의 국제정치학자들 또는 뭐 국내 국제정치학자들도 많은 사람들은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련이 해체가 되면 소위 말해서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양대 세력 중에 한 세력이 주저앉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미국 중심의 비교적 평화 번영의 유니폴라의 단극의 세계 질서가 그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많이 가지게 됐던 세월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이 단순한 소련의 해체가 아니고 그거보다는 더 큰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가 하는 뭐 기대일 수도 있고 불안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85년에는 그런 느낌을 미처 눈치채지 못했지만 80년대 후반부터 관악에서 대학원 팀들하고 리빙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은 모던과 포스트 모던의 국제정치에 관한 공부들을 시작했던 세월이었습니다. 소위 탈근대 국제정치. 근데 근대 국제정치와 탈근대 국제정치를 공부하면서 시간이 오면서 점점 깨닫게 됐던 것은 우리가 여태 얘기해왔던 앞에 일곱 그 사람들을 통해서 봐왔던 전통적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그 천하 질서에서부터 근대 국제 정치라는 것을 배우기가 또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과정이라는 것이 대단히 험난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 다시 살아나기도 했던 것만큼 복잡했었던 그 근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그 역사의 중심에서부터 물러나는 모습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적어도 21세기, 다가오는 21세기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근대도 아닌 탈근대도 아닌 두 개가 대단히 혼합되어진 또는 혼재된 모습의 어떤 그 밖의 세계에 우리가 내던져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됐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을 표현할 길이 마땅한 용어가 없어서 그 일단은 복합이라는 단어를 그 당시부터 사용하게 됐습니다. 요즘 이제 그 과학이나 또는 뭐 사회과학 쪽에서도 복잡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 연구의 하나로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저는 그 복잡계에 대한 관심은 미처 없을 때였고 복잡계 자체가 국내에도 그렇게 뭐 크게 소개되어 있지는 않았던 세월 같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결국 용어 자체는 굉장히 그 공유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즘 복잡계를 하는 분들 보고는 개인적으로는 번역을 잘못한 것 아니냐. 그것이 컴플렉시티 영어에서부터 영어 쪽이 먼저 오히려 쓰기 시작했는데 그 컴플렉시티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기사는 오히려 어쩌면 동양 쪽에서 이해하기가 더 쉬운 또 그 익숙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근대적인 그 어려움 속에서부터 그것을 돌파해 보려고 하는 모색에서 나온 것인데 컴플렉시티가 결국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복잡으로 번역이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컴플렉스하다고 하는, 오늘 2시간 동안 얘기하게 되는 컴플렉스하다는 것은 영어로 보자면 complicated하다고 하는, 복잡한 것하고 복합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이었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국제정치 자체를 들여다보면서 이것이 근대라고 부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탈근대라고 또 부르기 어려운 무대 주인공의 성격의 변화도 그렇고, 또 무대 자체의 변화도 그렇고, 연기의 내용에 있어서도 그 두 개가 어쩌면 뒤범벅된, 뭐 복잡게 해서 흔히 쓰는 거로 하자면은 카오스부터 오다로 가는, 그 대혼란에서부터 질서로 가는 그 과도기에 나타나는 부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국제정치에서도 어쩌면 복합화라고 하는 단어를 대체로 90년, 91년 이 당시에 이제 고민 속에 사용하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그게 대체로 90년대 초였는데, 처음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떤 결과가 초래됐냐면, 당시에 우리 뭐 국제정치 학계도 그런 표현들을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 않았을 뿐더러 국내에서는 더구나 굉장히 생소한 용어군들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 복합 국제정치론을 얘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또는 당시에 구체적인 표현으로 대학원 팀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책 중에 하나가 탈근대 지구정치론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뭐 바깥쪽 전심이라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게 90년대 초, 최근 93년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 탈근대 지구라고 하는 말도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그 고려 속에서 시간과 공간의 새로운 변화의 국제정치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탈근대라고 하는 것이 시간의 축이었다고 한다면, 그 지구라고 하는 것이 공간의 새로운 축에 도입되어지는 국제정치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앞에 7사람의 그 젊은 그들의 꿈을 얘기했습니다만, 결국 그 꿈이 꿈으로서 또는 백일몽으로서 끝날 수밖에 없게 되는 위험은,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그 사회 속에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작게는 정치 세력들, 넓게는 그 시민사회 전체와의 교감이 없이 그 용어가, 개념이 뿌리를 내리고 역사의 한 작은 동인으로서 작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로 세계가 더 이상 우리가 지난 200년 동안 고생해오면서 새로 받아들이려고 했던 서양 중심의 근대 국제정치도 더 이상 아니고, 그렇다고 상당히 앞서가는 탈근대 국제정치적인 모습으로 완전 전환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과도기로서의 상당히 긴 기간의 복합 국제정치를 얘기하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왕의 국제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나 국제정치 현장에 있는 사람들, 학을 하거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설당이 별로 없다고 하는, 설득해낼 수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설득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딜레마가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90년대 중반부터 분명히 그것은 복합적인 성격을 띠는 국제정치를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나갈 길을 찾아야 결국은 스테이지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잘 안 되면 어떤 비유의 메타포를 통해서라도 이 새로운 변화를 전달할 길은 없을까. 그래서 그 90년대 중후반에 그 무대 주인공의 변화와 무대 자체의 변화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은, 또는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일상적인 그 생활 속에서 이해할 만한 게 뭐 없을까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그 비유로 잡았던 것이
국제정치에 새로이 등장하는 무대의 주인공을 늑대거미에 비유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늑대거미가 활동을 해야 될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근대적인 공간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다보탑 모양의 형태의 새로운 3층 복합탑을 우리가 쌓는 모습에 국제정치를 하지 않으면 살기 어렵지 않냐 하는 그 생각이 들었고, 거의 한 10년 정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늑대거미 다보탑설. 뒤에 잠깐 얘기할 계제가 있을는지 모릅니다만은, 사실은 그 둘 다 뭐 우연일 수도 있고 필연일 수도 있는 과정을 통해서 두 개의 비유들은 선택이 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늑대거미도 제가 고민했던 것은, 늑대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서양의 국제정치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헙스 이래로 늑대 비유하는 국제정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늑대들이 실제 들으면 굉장히 섭섭한 얘기죠. 왜 그러냐면 그 모든 것을 국제정치에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텔레비에서 동물의 왕국 형태를 하면 전 죽어도 안 봅니다만, 늑대를 하는 경우는, 늑대 특집인 경우는 그것은 예외적으로 제가 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늑대 특집 그 필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헙스가 얘기한 것식으로 소위 말하는 호모 호미닐룹스적으로 늑대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각각의 그 서로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해서 치열한 박축이 벌어지는 형태로 늑대가 살고 있기보다는, 실제 대부분의 늑대를 보니까 한 10마리, 한 패밀리, 가족 정도의 사이즈는 대단히 친밀한 형태로 운영하되, 그 가족 대 가족 사이로는 굉장히 그 치열한 적대적의 관계가 진행되는 모습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저기서 늑대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근대 국제정치, 이렇게 컬럼 같은 것도 제가 가끔 쓰면 그거 자체도 어렵다. 무슨 뜻이냐 근대 국제정치라는 게. 그러니까 늑대 간의 그 관계라고 하는 게 그나마 사람 읽는 독자도 늑대에 익숙하지는 않지만은 하여튼 그 선입관으로서 별로 좋지 않은 늑대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근대 국제정치가 나쁘다는 얘기인가 보다. 그 정도는 전달이 됩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복합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국제관계가 더 이상 늑대와 늑대의 관계만으로 살 수 없게 돼가는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그것의 중요한 표현이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물이라고 하는 것에 걸려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거미줄은 그 그물망이라고 하는 것은 거미가 생산하고 있는 것이어서, 과도기적으로는 늑대에서 거미가 아니고 늑대와 거미 또는 늑대인 동시에 거미로서 얘기를 해야 이것이 전달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이 동물이나 이런 것에 제가 별로 익숙치가 않고 잘 모르고 이래서 답답한 기분에서 그냥 인터넷에 늑대 치고 거미를 쳤는데 나타난 결과는 늑대거미라는 게 정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나중에 이제 한동안 제가 거미에 미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미를 하는 분도 만나보고, 책도 거미에 관한 책들을 사서 보고, 인터넷 들어가 보고, 지금 수지에 조그맣게 있는 서재, 지금은 거기가 다 도시화돼서 거미가 다 철수를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제 뭐 집사람 보고 거미줄 치우지 말라고, 어떻게 치는 것인가 거미줄을 하는 것이, 거미 눈에는 생사와 관련된 내 눈에는 것이 흡사 동아시아에 우리가 거미줄을 어떻게 쳐야 되는가, 그런 눈으로 그걸 보기 시작했었고, 그래서 거미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늑대거미는 뭐 거미 공부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국민학교 때 배우는 가장 중요한 거미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 양면의 속성을 가진 독특한, 실제로 늑대거미는 이름은 늑대거미지만 사실은 거미줄을 그렇게 많이 치지는 않는, 원칙적으로는.
거미줄을 안 치고도 먹고 사는 형태의 그 거미의 하나인데, 여하간 저는 그래서 굉장한 대발견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 같이 읽는 그룹들이 100% 공감을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유행이 됐어야 되는데, 기껏 유행한 것은 아마 그 관악에서 뭐 외교학과의 뭐 이 암호 정도로 늑대거미 그러면 다보탑 이렇게 대답하면 아 누구한테 배웠구나 이런 정도 이상으로 더 이상 그 확산이 안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워하고, 저는 그나마 그래도 늑대거미는 큰 발견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보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다보탑도 그 탑의 아름다움으로 다보탑을 봐야 되는데, 뭐 복합 국제 정치를 어떻게든지 설득을 하려는 그것에 정신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다보탑을 보면서 그 다보탑의 모습이 바로 내가 설명하려는 복합 문제하고 똑같구나 그런 착각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실제로 그렇게 설명을 하면 훨씬 설득력 있게 설명되는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나중에 간단히 다보탑 모양이 나오면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지금 다시 생각하면 왜 다보탑이 내가 생각하는 그 복합 공간이라고 하는 거고 왜 그렇게 그러면 비슷할 수 있었나. 물론 그 다보탑을 쌓고 있었던 사람은 꿈에도 이것이 1200년 후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국제정치에 비유되리라고 생각하면 꿈에도 하지 않았죠. 근데 뭐를 공유하고 있었냐면, 그 다보탑 자체가 작게는 그래서 탑의 공부를 한참 했습니다. 그 동아시아에 있는 탑들 공부를. 근데 그런 미술사적인 차원에서 공부를 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 들여다보면 아시다시피 탑이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전형적으로 다릅니다. 탑들이. 중국의 탑들은 가서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다 전탑입니다. 전이라는 게 이렇게 벽돌로 해서 쌓아 올린 모습의 탑이고, 일본의 경우는 대부분 다 나무로 건조되어 있는 목탑이고, 우리가 유일하게 이제 석탑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제가 그러면 그 다보탑을 쌓은 사람하고 내가 쌓으려고 하는 국제정치하고 만났던 것은, 다보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탑들이 경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에도 좀 있고 일본에도 좀 있는데, 그 한국적인 편견이 아니고 탑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다보탑이 작게는 다보탑이라는 이름을 가진 탑 중에 가장 아름답고, 조금 더 약간 과장으로 하자 그러면 뭐 우리 경우에 3,000개 정도의 탑이 지금 한반도에만 있습니다만은, 몇만의 탑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에 탑 컨테스트가 있다 그러면 그 단연 우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탑이라고 하는 것에 그 동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저 사람들이 탑을 지을 때는 그 대체로 뭐 8세기 후반에 지은 거니까요. 그냥 지은 것이 아니고 굉장히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었고, 따라서 그 당시에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선의 공간은 무엇인가, 그 공간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인가, 따라서 그 결과는 그 당시의 공간의 가장 복잡한 모습을 구현한 것이 다보탑입니다. 다시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인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도형이 다 뒤범벅된 형태로 3층의 탑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국제정치도, 근대 국제정치라는 게 굉장히 단순한 탑이었던 것부터 인간들의 삶이 그렇게 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풀어나가 보려고 점점 복잡하게 공간 구조를 바꾸는 속에서 나타난 공간의 복잡함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가까이 서로 가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늑대거미 다보탑 쌓기라는 얘기를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여전히 대부분의, 특히
특히 전문가분들은 그거는 과학이 아니지 않냐 당신이 얘기하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해봐라. 늑대거미 다부탑쌓기에 국제정치학을 하자는 게 뭐 그 상식적으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얘기를 해봐라. 소위 말하는 뭐 요즘 표현을 하자면은 그런 메타포에서 분석으로 가자고 하는 얘기를 자꾸. 저는 분석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는 안 합니다만은 그 국제정치학을 하는 사람 속에서의 설득을 해내기 위해서 아마 최근 10년 동안 그 여러 동료나 후배들하고 공부 모임들을 진행하면서 따라서 그러면 소위 분석을 한 복잡한 것을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잘 분석을 하고 있는가를 좀 공부를 하자. 그게 국제정치라고 하는 복잡함에 가지고 들어올 만하냐라고 해서 그 수학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싫어서 국제정치학을 시작했는데 복잡게 이런 것들을 억지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복잡계가 그 인간들 사이에서 나타난 복잡함으로 넘어온 것으로 우리 주변은 국내 사회 분석하는 소셜 그 국내 사회 집단들에서 나타난 네트워크 분석이나 또는 기업들 간에 이루어지는 경영학 네트워크 연구 이런 것들을 이제 리딩을 하면서 지금 현재 제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더 이상 휘말려 들어가는 것은 꼭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지금 과도기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잡계를 단순하게 적용하기에는 현재의 복합 국제정치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하다. 따라서 그것을 복잡계 연구라는 게 가능하면 우리가 보는 대상을 덜 구겨서 인간의 눈으로 덜 구기고 있는 그대로서 어떻게 그 움직이는 모습의 패턴을 읽어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국제정치를 그것 자체를 조금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 좋지 않은가. 따라서 일정한 용어나 이런 아이디어를 복잡게 해서 차용이나 운용은 제가 조금 합니다만은 생각은 국제정치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최근 그 몇 년의 중요한 생각이고 당분간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그 국제정치 네트워크 연구, 특히 한국 국제정치 네트워크 연구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용어들은 운용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자세히 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뭐 중요한 아주 초보적인 작업들이 이 회의가 이 강좌를 주관하고 있는 이해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현실들, 한국의 국제정치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기왕의 그 국제정치 틀이나 또는 지나치게 먼 미래에 다가올 국제정치 틀이 아닌 한국적인 의미에 있어서 복합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그것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는 것이 오히려 무엇인가 돌파구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일단 만남의 그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한국의 복합 네트워크. 두 번째는 그 앞에 7 사례들은 삶이라고 하는 부분을 엮었습니다만은 지금 21세기 소위 복합화라고 그러는 게 제가 혼자서 뭘 진행하기보다는 여러 그 비교적 같은 시각에 그 공감대를 마련하고 있는 그 후학들하고 후배나 계자들하고 같이 공부를 계속하고 그것에 따라서 뭐 크게 작게 이 얘기들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라서 그 제 개인사를 소개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로 1991년, 2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동주할 때 동주의 미래 세계 정치가 1994년의 책이고 그 책이 왜 나왔는가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종연구소에서 그때 지금 미숙종 원장도 그 자리에 있었나 모르겠는데 제가 뭐 불려가서 그때 그
8근대 지구 얘기를 했을 때 뭐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동주가 그게 반만 맞다고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이 그 이런 생각들에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넘어가는데 그것을 단순히 탈냉전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복합으로 넘어가겠다고 하는 그 최초의 몸부림들이었습니다. 90년대 초반 공부 모임들 하나는 아마 후학들하고 같이 공동 편집 형태의 책들로 지난 20년의 책들이 진행되었고 그러니까 또 어떤 선생님들은 당신은 왜 책을 혼자 안 쓰고 항상 이렇게 편집만 하느냐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뭐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만은 언젠가 되면 쓸 때가 되면 쓸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핑계가 아니라 저는 공자 말씀 중에 늘 감명 깊게 생각하는 게 소위 수리부작이라고 하는 그 학문의 겸손함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그 세월을 넘어섰던 공자의 경우조차도 인간이 그렇게 건방지게 작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저는 생각에 인간이 작하는 거는 어머니들이 애를 낳는 것 이외에 감히 작한다고 할 수 있는 걸 퍼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을 술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함께 모여서 읽고 뭐 얘기하고 그것에 따라서 조금은 겸손하게 우리 현실의 문제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다뤄야 할 것인가 하는 자기 모색이 우리가 일단 겪어야 되는 단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모임들을 이것저것들 한다마는 지금 이 복합하고 관계돼서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아마 움직이고 있는 것들은 크게 보면 한 6개 공부 모임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현안적인 것들은 이해에서 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의미의 국제정치들, 전통적인 국제정치, 안보 또는 경제 문제 또 최근의 환경 이런 것들을 포함한 현안의 국제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데 풀어야 될 어쩔 수 없는 근대적인 숙제인 남북한의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단 문제는 이런 것들을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결국 우리가 문제가 제대로 안 풀렸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새로운 시각에서 일정하게는 100% 다 동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의 같이 참여해서 세월을 겪고 있는 동료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새로운 시각으로 복합의 시각에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들이 현안에 한 2개쯤 걸려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보다 앞시대 우리가 겪어왔던 역사적으로 겪어왔던 좀 앞시대 것들로서는 17, 18세기들에 우리가 겪었던 문제를 종래의 시각보다는 조금 새로운 시각에서 사학에서 다루는 것보다 좀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없는가 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는 조선과 중국 관계를 17, 18세기면 주로 조청 관계가 되겠죠. 조청 관계 연행록 같은 것을 가지고 좀 새롭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 모임이 하나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는 세월로는 가장 오래된 한 15년 정도의 세월을 겪고 있던 지난 시간에 동주와 얘기했던 소위 전파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복합하고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21세기와 연관되어져서 21세기의 중요한 징후의 하나가 역시
과학기술의 혁명적인 발전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혁명적인 발전에 따른 지식무대의 변화, 이것이 세계를 얼마나 바꾸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모여서들 공부하려고 하는 그 정보 세계정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같이들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 지금 쉬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복잡계의 공부라고 하는 것을 국제정치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되게 6개의 그 공부 모임들을 가지고 이 21세기의 복합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그 씹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인가 하는 일들을 현재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들으셔도 여전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러면 가장 그래도 그 소통이 그런대로 가능한 것의 구체적인 한 세대 그 예로서 한국의 외교라고 하는 것을 한국의 복합외교라고 하는 시각에서 본다고 하면,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외교 또는 그 한국의 대외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새롭게 문제를 보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돌파구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할 수 있는 것이냐. 말은 복합이라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기왕에 전통적으로 했던 사람들의 얘기하고 뭐 별로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고생은 했지만은 뭐 결과적으로는 좋은 학점을 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아주 현안으로 최근에 겪고 있는 것들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복합의 시각에서 정리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한번 찾아보면, 그게 한 개인의 입장에서나 또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에 또는 소속되어 있는 그 정치 단위체에서 어떤 새로운 일면을 찾을 수 있겠나 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조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목은 경제위기 이후 세계질서와 한국의 복합외교 이렇게 붙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아슬아슬하게 경제위기가 완전히 파국에 직면하지 않고 지금 조심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희망을 가지고 세계 경제 또는 세계 정치 경제는 어제 오늘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는 워낙 사건이 많은 데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일어날 때마다 그 자기 존재 확인을 해야 될 만큼 끊임없는 사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어제 오늘도 뭐 아시다시피 이 군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이루어지고 있는 어려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최근 그 미국의 금융 부실화로부터 시작되었던 경제 위기의 최근 2년의 과정은 그것 자체로 인해서 그 경제 위기를 겪고 난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큰 화두인 것은 뭐 별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2년 전에 비해서는 그 위기의 긴장도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문제를 보는 방식, 가장 큰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21세기의 한국이 살아나가는 길의 그 중요한 방향이 복합외교라고 하는 것을 그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실제 세계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내가 포함되어 있는 세계는 한국이 또는 한반도가 동아시아가 들어가 있는 세계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있으며 그 속에서 중요한 주인공들은 어떤 몸부림을 하고 있는가, 그 속에서 나는 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순서로 얘기를 좀 가려고 합니다. 대개 따라서 6곡지의 얘기를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세계 질서의 미래에 대한 포괄적인 얘기를 잠깐 하겠고, 그 세계 질서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의
전체적인 구도에는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가 하는 얘기를 거쳐서 그런 여건 속에서, 조건 속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들이라고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또 한반도의 남북한들의 현재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복합의 시각에서 한번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처음 이 강좌를 시작하면서 보여드렸던 그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은 같은 것이지만은 테이블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늘 다르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처음에 이 테이블을 보여드렸을 때는 사실은 중국의 부상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 연합만한 그 중국 전문가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느라고 표를 보여드렸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것은 중국의 GDP를 봐라 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미중 간의 GDP의 변화의 추이를 조금 유심히 봐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는 뭐 맨 밑바닥에 지금 들어가 있는, 대부분 조금 올려야 되려나요? 우리는 보통 한국만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저 위의 변화를 그렇게 염두에 두고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 조금 유심히 보십시오 하는 것은 역시 미국입니다. 미국의 위치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세계 정치, 세계 질서의 미래를 읽으면서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봐야 될 포인트가 있다. 하나는 주인공이 바뀌고 있냐. 주연, 조연 또는 신인, 엑스트라가 새로운 주인공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인가를 주목해야 되는 것이 하나.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연기를 하고 있는 스테이지가 변화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무대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두 번째고, 마지막은 그런 무대 위에 선 주인공들의 연기가 과거와 동일한 연기 술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전혀 새로운 연기를 개발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의 세 가지 각도에서 문제를 좀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을 주목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냉전이 되면서 미국은 압도적인, 기왕에도 냉전 질서라고 하는 것도 소위 말해서 미소의 공동주연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상은 늘 미국이 보다 더 중심적인 주연의 역할을 해왔었고, 그 공동주연이었던 소련이 물러남으로 인해서 압도적으로 단독 주연의 드라마를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맞는가? 지금 저 테이블 상태로 보면 2009년 10년을 보면 대체로 60조의 GDP에서 15조 정도면은 정확하게 25% 정도라고 한다면, 짧은 기간에 5년 정도의 그 전망치로만 봐도, 2014년 전망치로만 봐도 대체로 세계 GDP는 75조 정도 되는데, 미국이 따라가고 있는 것은 17조면은 상대적으로는 두 가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하나는 조금씩 퍼센티지가 내려가고 있구나. 그러나 생각하는 것만큼 하루아침에 미국이 망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주지 않는 적절한 선에서의 변화를 우리가 옆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그 미래의 세계 질서를 전망하는 데는 오히려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아예 확실히 망하면 새로운 세계 질서가 온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확실하게 현상 유지나 강화가 되면은 기존의 세계 질서가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소위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세계 질서가 유지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애매한 변화를 서서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그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군사 부분입니다. 경제 부분에 비해서 군사를 부분에 가지고 있는 그 독점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아마도 그 변화의 추이에 있어서는 경제가 가져다주는 변화를 그 속도를 늦추는 것에 일정한 역할을 하겠죠. 그거에 따라서 소위 그 이런 변화를 보면서 그 얘기하기 좋아하는 소위 학자라는 사람들은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적어도 지금 현재 보면 세 개의 중요한 그 입장을 달리하는 부류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적어도 21세기 상반기에 세계가 어떻게 되겠냐. 첫 번째, 단극화의 시각에서 세계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처음 탈냉전이 되면서는 그 가가 압도적으로 많았죠. 지금 아까 제가 1985년 그 타시켄트의 그 노동전날을 늘 그 국제정치학자로서 괴로워한다고 그러지만은 사실 그 양심의 손을 얹고 얘기하라 그러면 미국의 대부분의 국제정치학자들은 그 자기 고백이나 자기 과오들을 그 솔직하게 얘기해야 될 학자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탈냉전이 와서 한 10년 동안은 대세는 대체로 테러가 나기 전까지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의 평화 번영은 상당히 가지 않겠냐. 그런 경우에 세계 질서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하는 것이 연구의 주 테마였습니다. 따라서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의 평화 번영이 계속된 것이 아니라 21세기 들어서니까 미국을 위협하는 테러나 경제 위기 같은 어려움들을 한쪽에서 동시에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단극론자들도 최근에 와서는 약간 양보해서 그게 아니고 USA가 혼자 오겠다는 게 아니라 USA 플러스 X 세계라고 하는 것은 USA가 여전히 중심적인데 아시아에서는 중국, 유럽에서는 EU 이렇게 해서 보조 출연자들을 동원하는 지역 무대를 운영하기는 하지만 역시 단독 주인공은 미국일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다고 그 EU나 중국이 미국의 역할을 할 수는 없지 않냐 하는 것이 단극화의 시각입니다. 다극화는 뭐 영어로 하자면 The Rise of the West라고 하는 미국 이외의 나머지 세력들의 부상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단극화론자들보다는 세계가 더 빨리 다극화돼 가지 않는가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부류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동아시아의 대부분의 지도자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의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들도 아마 나에 가까운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 상대적으로는 그 본인 스스로 앞을 내다보고 있다고 하는 지금 그 일본의 새로 등장한 하토야마 수상의 그 외교 관련 문헌 같은 것들도 보면 그 머릿속에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다극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중국의 경우도 그 생각은 다극적인 생각, 다극적으로 서서히 변화를 갈 수밖에 없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틀을 보고 있는 복합의 시각에서는 사실은 단극, 다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모델입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복잡하게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세계는 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얘기고,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외로웠다고 얘기했습니다. 늑대거미 정도가 호응을 하고 별로 인간 거미들은 호응을 안 했던 것인데, 더구나 정책 결정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책화하려고 하는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었는데,
역시 이게 미국이 상대적으로 뭐 부자망해도 3년 간다는 농담이 있듯이 미국 스스로가 예상치 못하는 난관에 부딪히면서 아니 세계는 단극 다극보다는 더 복잡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표현이 뭐 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국내 뭐 소개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만 예를 통해서 소위 전통적인 의미에서 밸런스 오브 파워에서부터 파워 밸런스로 간다. 이 표현도 이게 무슨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정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가들한테 설명을 해도 무슨 얘기냐 그게. 간신히 밸런스 오브 파워라고 하는 뜻을 이해했더니 그 단어를 다시 뒤집어 가지고 사람을 놀리냐.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했듯이 1880년에 김홍집이 2차 수신사로 일본을 갔을 때 제가 연작초당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불이 나는 어떻게 그렇게 태평하게 느인이 있냐라고 황준환이 얘기하면서 한국하게 하는 얘기가 당시에 황준환은 그러니까 상당히 중국 입장에서는 머리가 깨인 것이고 제가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것을 써준 것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6번의 필담이 벌어지게 됩니다. 중국어로 얘기가 진행된 것은 아니니까 한문으로 썼는데 형식상으로는 하여장이 공사로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하여장은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공식적으로 뭐 요즘도 그렇지 않겠어요? 되게 맨 위에 있는 사람이 꼭 똑똑해야 될 이유는 없죠. 구체적인 정책 구상 같은 것은 그 옆에서 누군가가 해야 되고 실제 정책적인 마인드를 구사하고 있었던 것은 황준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황준원이 처음 만나서 하는 얘기, 필담에서 하는 얘기는 이게 4천년 만에 변화가 왔다. 따라서 여태까지 약으로 안 된다. 근데 우리는 보통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어느 분이 한번 보시고 거기에 그것은 방아를 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막으려면 우선 중국과 친해야 되고 친청하고 결일하고 일본하고 맺고 연미하라. 그것이 조선 책략의 핵심이다. 그러면 다들 안 읽고 그렇게 머릿속에 그것을 그냥 기억하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그거보다는 나머지가 훨씬 더 재밌는 얘기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4천년 내에 변화가 왔다고 하는 얘기를 1880년에 베이징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대체로 처벌을 받아야 돼요. 4천년 만에 변화가 왔다고 하는 것은 청일전쟁을 겪고서야 공식 설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니까 15년 전에 공식 외교관이 일본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더구나 타국 일본 쪽도 아니고 조선 수신사한테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고, 또 새로운 이제까지 약으로 안 된다고 하는 얘기도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무슨 약으로 해야 되는 거냐 그랬더니 이제 자강과 균세의 약을 쓰지 않으면 못 살아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황준원이 정확하게 찝은 건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물어봐요. 김홍집이 가장 깨인 대표 선수로 그래도 수신사로 간 건데, 뭐 아니나 다를까 김홍집은 균세란 말을 오늘날로 하면 국제법, 인터내셔널 로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만국공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1864년에. 만국공법의 서문에서 균세라는 글자를 읽은 듯도 하오만 그것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는 전혀 감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솔직한 얘기겠죠. 그러면 그게 균세가 오늘날 세력균형으로 바뀐 거예요. 이 번역이 꼭 좋은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균세와 오늘날의 세력균형. 근데 세력균형에서 균형력으로 뒤집는 건 뭐냐? 파워 밸런스를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것도 아마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아이가 비교적 빨리 읽어가지고 저 말을 시작했던 커트 캠벨을 그 키노 스피커로 불렀는데 이 사람이 오바마가 당선이 돼가지고 갑자기 인수위에 불려 들어가가지고 뭐 그 당시 이숙정 원장이 24시간인가 48시간 전에 못 온다고 그래서 회의를 취소할 수도 없고 어떡하냐고 그래서 캠벨 역할을 내가 대신 해주마. 그래서 그 캠벨 대신 제가 캠벨이 헐 스피치를 했습니다. 근데 뭐 내 생각에는 캠벨보다 더 축약적으로 내가 했을지 모르죠. 뭐 그러냐면 캠벨이 그동안 했던 얘기들을 다 그 나와 있는 문건들을 가지고 동아시아적으로 재해석해서 써머리했던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캠벨이 파워 밸런스라고 하는 말을 조어하는 과정에서는 재밌는 에피소드는 자기가 만든 말이 아니다. 그럼 어디서 만들었냐? 일본 팀들이 미국 국방부를 방문해서 국방부를 방문하니까 자연히 뭐 밸런스 파워, 뭐 세력,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 그 정부 쪽부는 분명히 세력 균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동시 통역사가 순간적인 착각으로 밸런스 파워를 파워 밸런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게 농담으로 됐는데 캠벨이 보기에는 그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다. 균형력이란 번역은 사실은 그냥 저희가 붙인 거예요. 이해해서 뭐 이게 뭐라고 할까 하다가 그냥 균형력으로 붙이고 일본에서 지금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차이는 이런 겁니다. 밸런스 파워라고 하는 거는 그 파워가 각 국가 단위로 있는 힘들을 균형을 잡히려면 균형추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얘기고 파워 밸런스는 상당히 다른 뜻인 것이 밸런스를 균형을 시킬 수 있는 힘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모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넘어서는 힘도 있고 국가 밑에 뭐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심지어는 무슨 개인 소수 집단들의 이런 다양한 것들이 밸런스 되기 위한 힘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유지하느냐고 하는 뜻인데 그게 뭐가 다르냐? 복합의 눈에서 보면 굉장히 다르죠. 왜 그러냐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힘을 균형한다고 하는 것은 심플하게 단순하게 단안으로 한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힘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주인공들을 주연만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조연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인 1, 2, 3 다 모아서 그것들을 다 끌어모으는 방식의 힘의 결집을 그동안은 그거 다 모아봐야 소용이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한편으로는 주연의 힘이 약해진 덕도 있고 그 밖에 나머지 힘들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커졌기 때문에 국제정치의 액터의 움직임이 주인공의 움직임이 상당히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인공이 따라서 파워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균형하기 위해서 모으려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물망처럼 굉장히 복잡하게 얽어 넣어야 된다고 하는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미래세계질서의 무대도 여태까지는 근대에 우리가 배우려고 했던 것은 근대 이전에는 제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예라고 하는 무대 속에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가 있을까? 예라고 하는 것의 그 원래 어원적인 의미는 제사 지내는 또는 한자 뜻으로 하자면 무슨 밟을 일자 이런 것들의 뜻하고 우리가 유사하게 풀어서 하늘의 제사 지내는 마땅하게 지켜야 될 그 행동의 기본 원칙 이런 것들 안 지키면 예를 안 지키면은 야단 맞고 천벌을 받고 이렇게 되는 과정의 것들이 국제정치의 기본 무대였던 것이 속된 표현을
하자면 쌍놈 국가들이 와가지고 이 지방을 꺾고 쌍놈 국가들이 추켜 세운 것들은 하나는 폭력이었고 하나는 돈이었다. 부국 강병이라고 하는 무대를 중심으로 그것만 장악되면은 그것이 돈 있고 권력 있는 게 양반이지 그것 이외에 뭐가 있겠는가. 이런 것이 어쩌면 근대 국제질서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국제정치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소프트 파워나 이런 논의를 미국이 특히 하버드에 있는 조셉 나이나 이런 사람들이 소프트 파워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해서 그걸 다시 재수입해서 쓰기 시작하는데 원래 그 기준으로 보면 하드 파워가 서양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소프트 파워는 동양이 원래 원주의적인 측면이 훨씬 강하다. 연암을 때 제가 허생전 얘기도 했었고 따라서 소프트 파워에 해당하는 것들은 군사경제 뺀 나머지의 힘들입니다. 연기도 더 이상 전통적으로 생각하면 갈등하든지 협력하든지 라고 하는 것에서 동시에 같이 사는 것까지 세 가지의 연기를 그러니까 어쩌면 드라마의 주인공이 희극도 해야 되고 비극도 해야 되고 하는 다양한 또는 액션도 해야 되고 대개는 자기 탤런트로 나눠져 있는 것이 근대적인 드라마의 주인공들이라고 했다면 지금 새로운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훨씬 복합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런 세계 질서가 구체적으로 점점 우리 주변으로 하강하기 시작하면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표는 그냥 막 그린 것은 아니고 이 해강 소위 그물망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하는 그 생각의 기본 원칙을 염두에 두고 그렇다고 숫자를 그 패턴을 정확하게 그리는 형태는 아닌 형태로 그려본 것입니다. 그럼 대강 우리가 어떤 속에 살고 있느냐 하면을 다시 조명을 하면서 그 속에서 각 개별 주인공들이 미국은, 중국은, 일본은, 러시아, 한국은, 북한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축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미국, 중국이 상위에 있고 조금 밑에 일본이 놓여 있고 북한이 단연 맨 밑에 놓여 있는 이런 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결국 세력 균형이든지 밸런스 오브 파워든지 파워 밸런스를 우리가 생각할 때 21세기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정을 하고 나는 힘을 키워야 될 것이며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국가는 힘을 키워야 될 것인가. 지난주에도 그 국제정치론을 관학에서 하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들하고. 개인사적으로 볼 때 미국이 계속 주도하는 질서와 미중 질서와 중국 주도 질서가 온다고 할 때 너는 어떻게 하겠냐. 중국어를 동시에 배워야 될 것이냐. 미국 영어를 포기하고 중국어만 해야 될 것이냐. 따라서 불행하게도 그냥 안정적으로 한 언어로 될 수 있었던 세월에 태어났으면 다행인데 지금은 이미 그 타의에 의해서 변화하는 상황 속의 질서 속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연예인들이나 이런 오디션은 훨씬 더 먼저 이미 어느 한 나라 말만 해가지고는 대표급의 아이돌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변화가 있는 것에 대해서 아직 학계는 아이돌을 생산하고 학계의 아이돌 생산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영어 하나로 어떻게 버텨보자. 근데 정말 2050년까지 버텨질지는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각국들이 어떤 몸부림을 지금 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2050년쯤은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런 대로 맨 위에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그 주연이, 그러면 우리가 그 지리적으로 놓여 있는 동아시아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정책을 구사하려고 하는 것이냐. 힐러리 클린턴이 그 한 스피치 중에 조금 뭐 7, 8개월이 지났습니다만은 여전히 기본 원칙은 이 7월 15일 스피치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나다라마 5개나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단극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냐, 다극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냐, 복합의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냐를 어떻게 읽을 수 있는 것인가. 힐러리의 스피치를 보면서. 따라서 상대방의 스피치를 보면서 대체를 하는 그 훈련이나 노력이 우리는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미국이 잘 안 움직여주기 때문에 상대방의 수를 일단은 정확히 읽어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5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금방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가나는 아까 말씀드린 액터에 관한 것들입니다. 다, 라, 마는 무대하고 연관된 것들. 그럼 가나를 우선 중심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가의 그 무대에 서 있는 배우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팀을 짜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그럼 그 앞에 부시가 8년 했던 것하고 오바마의 4년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나로 우선 나누는 것을 보면 가의 동반자 세력과의 협력 강화로 되어 있고, 나는 비동반자 국가들. 비동반자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머릿속에 쉽게 생각하는 것은 북한에 관한 것이 뭐 대표적인 것일 수 있죠. 그냥 이것만 보면은 뭐 그렇게 나눌 수 있지, 뭐 변화가 있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변화가 없으면서도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부분 아니겠어요? 앞에와 비교해서 본다고 한다면 금방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기존 동맹국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협력 강화의 1차적인 중심이 된다. 그건 뭐 큰 변화가 없는 것.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요 대국이라고 하는 것에 형식상으로는 4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부상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 뒤에 오바마가 똑같은 얘기를 산토리홀에서 11월에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이상 그 단순한 라이벌 관계로 생각하기보다는 중국의 부상이 양쪽에 다 플러스가 되는 요소를 찾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일정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저기 써있듯이 다자기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중을 높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국제정치를 점검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어떤 생각에 일정한 변화가 있다고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느냐. 아까 무대의 주인공을 우리가 TV를 보고 영화를 보는데 보통 거기 주연, 단독 주연의 그 연기만을 들여다볼 것이냐, 아니면 공동 주연이 되는 것이냐, 그것보다는 조금 더 뒤에 서 있는 백댄서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해진다 라고 하는 형태로 무대를 바라보느냐 하면, 이 무대의 모습을 바라다보는 것은 부시 팀들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무대를 바라다보기 시작하고 그 힘들을 끌어모으려고 하고 있다. 그것은 물론 상대적으로는 자기 힘의 일정한 약화와 나머지 힘들의 강화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통해서 그것들을 엮어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라마가 스테이지의 그 중요성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다는 그 나의 경우도 principled engagement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북한이나 이런 경우에 초기적인 의미에서는 인게이지먼트의 가능성은 있는데 그 앞에 프린시플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원칙이 있는 동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원칙 부분이 해결이 안 나니까 북미 관계는 지금 현재까지 커다란 돌파구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다람 아파트 부분은 한마디로 요약을 말씀드리면 아까처럼 무대가 군사와 경제 무대보다 다른 무대들에 대한 비중들을 아직도 군사 경제가 중요하지만은 다른 무대에 대한 비중치라고 하는 것을 그 앞에 기존의 정부보다는 조금씩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그것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단극화 시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 다극화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 또는 복합화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 당신이 복합화의 시각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잘라보기에는 명백히 그런 것의 맹화를 읽을 수밖에 없다. 오바마가 지난번 아시아 순방에서 일본에 들려서 했던 얘기도 소위 8개 항으로 요약을 스피치의 내용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7월에 힐러리가 한 연설을 동아시아판으로 그대로 복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5개월 동안 또는 그 이후 최근까지 과정에 있어서 이 생각의 기본적 방향은 큰 변화를 겪고 있지 않다. 단 이것을 정확히 읽고 있냐 우리가. 일본이, 중국이, 한국이 정확히 읽고 있냐 또는 북한이. 저는 그렇게 꼭 정확하게 읽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은 아직도 힘의 여분을 상당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 위치를 유지하려고 서서히 그 복합적인 모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힘이 없어서 힘을 더 끌어모아야 될 더 복합적인 시각이 필요한 그 무대의 주변 액터들이 역설적으로는 복합적인 사고에서는 떨어진다는 것이죠.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잘라드리겠죠. 가나다는 액터에 관한 얘기고 그 뒷부분들은 스테이지에 관한 얘기. 그러면 중국은 지금 모든 전 세계의 관심이 중국에 모아지고 있는데 중국은 그러면 상당히 복합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 아닌가? 지난 5,000년 동안 세계 질서를 운영했던 스케일도 있고 인구도 14억이나 되고 그런데 어떻게 중국을 들여다봐야 될 것인가? 중국을 정확히 읽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좁은 의미의 중국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중국을 유심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뒤늦게 그 사이트들을 보느라고 뭐 간첩자 공부도 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세월이 왔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고 중국 경우는 아직까지는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사회주의 체제를 정치적인 차원에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들여다보기에 조금 편리한 것은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전국 대표자 회의의 기본 문건들이 대체로 그 5년의 분위기를 장악합니다. 따라서 16차, 17차, 이제 다가오는 12년의 18차. 제가 2012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18차. 거기다 다해 보시면은 개혁개방 30주년 기념 강연을 2008년 12월에 후진타오가 굉장히 긴 스피치를 합니다. 그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중국의 스피치를 제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저만한 스피치가 없었던 것 같아서 여전히 저 스피치는 중요하다. 그 연설의 기본 방향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별로 없다. 한 가지만 재미있는 것을 보면 맨 밑줄에 아마 여태까지 내가 본 중에 가장 긴 이름의 형용사를 붙인 국가입니다. 부강민주문명화해적 사회주의 현대화국가. 뭐 한자 그대로 한자를
왜 뭐 오래 살려면은 이름 길게 붙이라 그래가지고 뭐 동방사기 뭐 이래서 죽었다는 우리 에피소드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마지막 이름의 이 국가가 오늘의 중국을 굉장히 상징화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이 2049년에 가고 싶은 국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라고 하는 이유는 중국도 이제는 단순하게 21세기를 바라다 봐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강하게 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개혁 개방이라고 하는 심플한 용어를 가지고 지난 30년을 한 제너레이션을 성공했는데, 또 한 번 개혁 개방만 가지고 21세기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잘 안 될 거라고 중국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길어졌다는 것은 따라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문명의 표준이라고 하는 것의 중국적인 표현인데,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직 생각이 정리가 안 됐다는 거죠. 이름이 길다고 하는 거는 아직 생각이 머릿속이 혼란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중국 학자들하고 회의를 해봐도 정확하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스스로의 부상이나 미중 관계들을 얘기해 보면 대체로 발상한 것은 아까 우리가 지난 7, 8번의 강연에서 했던 근대적인 사고에, 이제 우리가 중국이 지난 100년 동안의 서름을 극복하고 한번 뜨는데, 부상하는데, 따라서 그런 근대적인 방식의 세력 균형이나 또는 그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모처럼 주연으로 이제 한번 올려서라고 하는데, 물론 공식적으로는 중국은 어떻게 하더라도 패권 국가적인 모습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그 공식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세련되게 그러면 스테이지의 모든 그 연기자들을 어떻게 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림을 아직은 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미국이 서서히 내려가는 커브에 이게 혼자 하다가는 망하지 해서 만들어내는 지금 여러 가지 조어들, 소프트 파워, 파워 밸런스, 이런 것의 세련도와 지금 열 몇 자의 그 형용사가 붙은 국가를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복합의 시각에서 보면 중국이 그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잠재성이나 이런 것은 상당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을 것이다. 일본은 어떠냐 그러면, 이 뒤늦게 이제 가토야마 등장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2000년대에 들어서서 아주 전문가들이 다 있는 앞에서 축약적으로 내가 요약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만은, 대신 전문가가 아니라서 책임을 안 져도 되니까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적어도 하토야마 등장 이전, 그 자민당이 몰락하기 이전의 기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은 중국의 부상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미국을 잡아야 된다 하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외교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어쩌면 일본은 전형적인 근대적인 패턴의 그 방식이다. 19세기 때도 우리가 앞에서 잠깐 보아온 것처럼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지만 결국 삼국 간섭이라는 것에서 전쟁에는 이겼는데 사실상은 다 토해내야 되는,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는 불상사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 당시에 선택한 것은, 그러면 억울한 것에서부터 벗어나려면 제일 센 놈을 잡자 하나, 그러고 주변에 그 자기하고 라이벌 되는 놈을 하고 싸움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이 급격하게 부상한다 그러면 제일 센 놈은 누구냐? 역시 미국이다. 그러면 19세기에는 영국을 잡고 영일 동맹을 하고 러일 전쟁에서 승리해서 지역 제국주의로 일본이 들어가게 되고 우리는 그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미국한테 대해서 대단히 그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그때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저기에겐 미일 신동맹 얘기할 때 2+2라고 해서 국방국무장, 양국의 국방국무 총책임자가 그 동시에 만나는 회의들이 진행돼 있었습니다.
공동성명을 나오는 거 보면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미국과 일본은 서로 상충하는 이해가 모든 방면에 있어서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독립국가가 아니지 않냐. 일본이 무슨 하와이 다음으로 줄어들어가든지 개별 이해 갈등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것은 없을 수가 없죠. 일본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히 있는데 경제, 군사 다 있었는데 옆에 중국을 보니까 이거를 일정하게는 미국을 확실하게 잡고 중국 게임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상당히 요즘 말로 하자면 오바를 한 형태가 나타났던 거죠. 근데 이제 하토야마가 등장을 해가지고는 그것을 다시 밸런스, 균형을 잡겠다 해서 그 미국으로부터 뭐 완전히 떨어져 나오자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동안의 미국과의 관계, 그 일미 관계, 동맹 관계와 일정하게 균형되게 아시아 태평양 이 지역에 있어서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관계도 그 비중치를 대등하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토야마가 생각한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소박한 또는 아직까지는 근대적인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때때로 하는 발언은 복합적인 것이 아니고 탈근대적인 다가오지 않은 국제정치 질서에 그 처음 자기가 하고 싶다는 게 그 8월 10일 나의 정치 철학에서 했던 뭐 중요한 얘기가 자기는 사랑의 외교를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무 뭐라 그럴 것 같아서 차마 못하고 그 대신 우자를 하나 붙이겠다. 사랑의 외교 그러면 이 사람은 나이 보기 이를 데 없다 그래서 우애 외교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애 외교를 할 수 있는 동아시아냐 라고 하는 딜레마는 그래서 일본 팀들 보고 제가 가끔 우애 외교하는 거 굉장히 좋다. 그것의 구체적인 표현은 아마 뭐 독도 문제나 한일 교과서 문제에서 우애 외교를 하토야마가 확실하게 실천에 옮기고 시작한다 그러면 상당한 호응이 있지 않겠느냐. 반대로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화끈하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우애 외교라고 하는 것은 용어를 바꿔야 되지 않겠냐. 말과 언어와 실천이라고 하는 두 개에 들어가면서 말은 말대로 오고 실천은 실천대로 오면 결과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에 부딪힐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골치 아픈 북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북한 문제는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또는 뭐 8회 이상의 강연이 필요한 테마일는지도 모릅니다만은 그 복합적인 시각에서 기왕의 북한 문제를 다르게 설명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남북한 문제는 이것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도 여전히 그 가장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소위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거두절미해서 얘기하면 저는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국내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정부 차원에서 고민을 합니다만은 저는 별로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나온 2009년 1월 13일, 2009년 1월 17일 두 개의 외무성 대변인 대답과 북한 외무성 대변인 대답 두 개 북한의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은 하위 바에 북핵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맨 위 두 개의 기본 문건이 떠 있습니다. 저 문건이 지워지지 않는 한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북핵 문제는 풀릴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래서 어느 날 저것이 지워지는가만 보고 있습니다. 가끔 들어가서 왜 그러냐 하면 뭐 요즘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동신문에 거의 500명 가까운 필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북한 정부의 공식 견해가 바뀌었는데도 저것을 계속 띄우고 있다 그러면 띄운 사람은 처벌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정이 바뀌었다 그러면 저것은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그럼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읽어보면은 이걸 제가 아마 십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죽어도 안 듣다 이제 요즘에 와서는 저 표현을 유심히 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동의들은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북이 핵을 가지게 된 것은 북의 책임이 아니고 미국이 취하고 있는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기본 원칙입니다. 이것은 김일성 주석의 유언의 제1번. 저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대폭적인 지원을 하면 그것이 적대시 정책을 완화하는 것으로 북이 이해해 주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13일 나오자마자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4일 후에 북한 외무성에서 다시 쐐기를 박았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포기는 우리가 아무리 굶어 죽더라도 우리한테 돈을 주거나 수교를 한다고 하는 것이 대북 적대시 정책의 포기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럼 뭐냐? 직접적으로 군사 문제를 다루는 평화협정을 얘기하는 조미 간의 회담을 진지하게 성실하게 미국이 김정일 위원장한테 정중하게 요청할 때 비로소 변화가 온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기본 입장이고 따라서 저는 북핵 문제를 40년 가까이 봐왔습니다. 30년 가까이 봐왔습니다만은 사실은 별로 시간 투자를 안 하는 것이 뭐가 조금 변화가 오면은 국내 전문가들이 뭐 우왕좌왕하고 밤을 새우고 그러는데 저는 이 문제만을 가지고는 뭐 연함을 가지고 밤을 새워본 적 있지만은 이 문제가 혼란이 있는 경우에 북한 사이트를 들어가 봐서 떠 있으면 김 위원장이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 마음대로 결정을 해. 어떻게 말하면 저와 김 위원장을 연결한 두 개의 끈입니다. 접근이 끊어지면은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새로운 정책 대안의 모색을 해야 될 상황이겠죠. 아까 이해야에서 복합으로 북한 문제를 좀 다뤄보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 이름을 북한 선진화 연구 그랬더니 이수정 원장이 거긴 근대화도 아직 안 됐는데 그렇게 선진화로 붙여가지고 뭘 연구했다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그래도 이름을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붙이는 것이 듣는 쪽에서도 좋고 또 하는 쪽에서도 좋지 않냐. 따라서 북핵 문제가 앞핵연 두 개의 끈은 어떻게 끊어질 것인가. 그것은 절대 그냥은 안 끊어진다. 그것은 오히려 훨씬 더 복합적인 북한 문제 자체도 남북한의 문제 자체도 그동안의 근대적인 사고나 또는 꿈 같은 미래적인 사고가 아니라 복합적인 사고에서 새롭게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뒤에 가서 그 답에 관한 것은 한국의 복합 외교를 하면서 그 답을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유명한 늑대거미의 정체입니다. 이거 보시기엔 그렇게 간단하게 보시겠지만 제가 이 거미줄을 찾는데도 며칠 밤을 해온 게 왜 그러냐면 자세히 보십시오. 이게 거미줄이 두 개의 거미줄이 겹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거미줄과 중국의 거미줄이라고 하는 것이 겹친 거미줄을 찾아보려고 거미는 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쳤겠습니다만은 제 눈에는 실제 거미를 관찰해 보면은 인간들보다는 훨씬 복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미줄이 늘 처인 것 같지만 보통은 저녁 되면 거미줄을 다 먹어서 다시 없애고 그 다음날 다시 치는데 치는 방식도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될 게 어디서부터 치는 거냐. 우리가 거미줄을 치는데도 미국에서부터 칠 것이냐 중국에서부터 칠 거냐. 기본줄을 치고 나중에 쳐진 거는 이런 네트워크이지만 그 치는 순서는 굉장히 엄밀하게 거미가 쳐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거미줄을 보면 이것은 두 개가 겹친 것이지만 도대체 복합적인 사고라는 게 뭐냐고 물어보는데 거미도 하는데 왜 인간은 못하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층적으로 쳐 있는 거미줄을 이제는 서울 주변에서는 보시기가 어렵고 조금 더 시외로 나가서 그 관찰해 보면 굉장히 여러 그 층으로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미줄들을 어떻게 관리하면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 파워의 극대화는 일어나는가? 그게 아마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숙제가 되겠죠. 대체로 5개의 거미줄을 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얘기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순서는 아까 순서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들고 있는 것은 역시 동아시아 그물망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왜 남북한이 더 중요하다고 보통들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무대의 힘 전체를 파워 밸런스 하는 경우에 힘의 전체의 모습으로 보면은 우선은 관리해야 될 파트들은 동아시아가 대단히 급하다라고 하는. 그러면 동아시아 그물망치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냐. 제가 다른 분야의 연구를 일부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회학의 네트워크 분석보다는 최근에 기업들이 하고 있는 네트워크 분석들의 결과를 흥미있게 봅니다. 기업이라는 게 원래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많아야 파워가 있는 것은 당연한데 강호동 이처럼 체격이 커서 힘이 있는 것은 뭐 그건 당연한 것이지만은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데 가령 김제동이나 이런 사이즈로 강호동하고 싸워서 맞상대를 하려고 한다면은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치면 힘이 나오냐라고 하는 것에 기업 분석들에서 흥미있는 얘기들을 합니다. 대체로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는 넓게 쳐라. 나중에 들어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거죠. 거미가 뭐 그렇게 IQ가 높겠어요? 먹이를 잡으려면 사실은 넓게 치는 게 유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능한 한 펼쳐나가야 되는데 두 번째는 촘촘하게 쳐라. 가까이에. 세 번째는 구멍이 뚫리지 않게 쳐라. 사실은 그걸 가지고 그 세계적인 석학들이 몇 년을 두고 싸웁니다. 네트워크 파워의 센트럴 중앙성을 어떻게 높이냐 해서 제가 그냥 우리말로 바꿔서 그렇지 그걸 다 영어적인 표현을 가지고 수많은 통계를 동원해 가지고 이런 기업이 이 기업보다 자원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파워로 인해서 승리에 더 기업에서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데 이런 생각은 우리한테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동아시아 그물망치기를 미국부터 시작을 하니까 친미적인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이미 용미적인 것으로 80년대를 살았다는 얘기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왜 그러면 미국부터 거미줄을 치는 것이냐. 지금 현재 힘의 배분도로 만약 아까 나왔던 테이블이 2015년에 미국 17조 중국 8조인데 그 숫자가 여기다. 그런 경우는 중국도 쳐야 되겠죠. 근데 여전히 지금 17조 대 8조의 상황에서는 또 하나 문제는 아까 거미줄이 그 먹이를 효과적으로 힘을 가지고 잡으려면은 촘촘하게 치라고 하는 것은 촘촘하게 쳐진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긴밀해진다고 하는 것은 서로 각각 가치나 행동의 기본 원칙에서 상당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바꿔서 말하면 흔히 말하는 소위 동맹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무슨 그 통속적인 의미에서 한미 간의 혈맹 이런 것은 국제정치에서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들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한국이나 한반도가 21세기에서 그런 대로 힘을 잘 모아서 이제 한번 뭐 단독 주연상을 받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눈에 띄는 주연급 조연으로 무슨 그 세계적인 상을 받으려면 생각을 힘이 모아지는 방식을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첫 번째일 수밖에 없는데 그 동맹을 치는 방식도 여기서 한미 복합동맹을 치자. 저 단어도 처음에
이에서 저 단어를 처음 조어를 해서 썼을 때는 무슨 얘기냐. 복합동맹이라는 것이. 혈맹 관계를 유지하자고 하는데 갑자기 와서 복합동맹이라고 하는 말을. 근데 뭐 용미나 다른 몇 개처럼 흐지부지 이 국제 정치에서는 유난히 특허권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그냥 일반 명사화돼서, 원래는 특허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들 쓰시는데, 단지 좀 안타까운 것은 그 뜻을 알고 써야 되는 것 아닌가. 특허를 가지고 하면 그 면에 딜레마가 있다. 복합동맹은 그러면은 냉전 시기에 군사동맹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여기에서 얼른 봐서도 아시다시피 원래 한국과 미국이 일정한 관계를 맺는데 다른 그물망보다 유난히 촘촘하게 쳤던 이유는 1차적으로는 군사적인 요소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판이, 지금 동아시아 판도 이것이 복합판이 되어 나가면 점차적으로 주목의 관계만을 맺어가지고는 별로 의미가 없다. 주목 이외의 무대에서 어떻게 서로 간에 활용할 것이 있는 것이냐. 그런 것이 하나고, 복합에 있어. 또 하나는 기왕에는 주목 대 주목으로 하니까 그것은 되게 상징되는 국가 대 국가 간의 거미줄을 쳤는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미국과 한국이라고 그러는 경우에 상징적으로는 오바마와 이명박 대통령으로 우리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미국민과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 또는 그 안에 있는 다양한 기업, 뭐 여러 가지 조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밀접하게 그 줄을 쳐서 힘을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따라서 그 주인공의 결합 방식이나 또는 무대 활용 방식에 있어서 여태까지의 동맹하고는 굉장히 다른 동맹을 생각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그룹들이 21세기에는 주연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한반도 그물망. 역시 남북한도 그물망을 짜야 되는데, 아까 얘기하다 그 결론은 뒤에 가서 내리겠다고 했습니다만, 그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 굉장히 빠른 템포로 나가겠습니다. 얼른 보셔서 또 아시다시피 맨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 아까 그 북한 선진화 연구의 핵심 용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 코이볼루션이 핵심 용어다. 우리말 표현으로 하면 공진인데, 함께 나아간다고 하는 공진. 코이볼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뭐 국제 정치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대강 느끼시겠지만은 생물학 쪽에서 이 진화를 공부하는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이것도 그 진화 생물학에서 쓰고 있는 용어를 그대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30년을 들여다보니까 결국 나온 결론은 뭐냐. 결론은 사실은 명확합니다. 아까 북한에서는 명확화되는 거예요. 결론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해라. 그러면 조선반도 핵 문제가 해결된다. 북핵 문제가 아니고 조선반도 핵 문제가 해결된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한테 답안을 제출하면 대체로 50점을 맞을 수 있는 답안이에요. 일리가 전혀 없는 말은 아니에요. 미국은 뭐라고 그럼 답변을 하냐면, 우리는 바빠 죽겠는데 지금 김 위원장을 위협할 정도로 한가하지도 않다. 더 급한 거는 중동이 급하고, 뭐 북한 점점 어려워져 가는데 그렇게 당신까지 신경 써가면서 위협하고 다니기엔 너무 바쁘다. 근데 또 뭐 어떻게 하란 얘기냐. 뭐 그 머릿속을 MRI 찍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심장을 내보여줄 수도 없고, 수백 번 우리는 위협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했고, 실천적인 의미에서도 관심이 없다. 김 위원장을 자리에서부터 제거.
근데 만약 김 위원장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래도 결국 북핵을 내놓으면은 핵심적인 무기 그 폭력을 내놓은 단계에서 저쪽에서 그다음 너는 그만 물러나라고 하는 경우에 아무 대응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체제 자체가 적대 체제가 아니고 평화 체제라고 하는 것을 북한이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바꿔달라. 근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게 조명록 씨가 워싱턴 DC를 갔을 때 구체적으로들 얘기해. 그럼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믿는데 조명록 팀이 걸었던 것은 확실하게 적대시해서 평화로 가려면 관계가 평화적인 관계가 되면은 우선 첫 번째로는 적으로부터 친구로 해전환인데 더 이상 적이 아니면은 총칼을 나한테 겨누지 않아야 되지 않냐. 그게 무슨 얘기냐. 주한미군이 있는 한은 적대시 정책이 포기됐다고 얘기하기 어렵다. 그러면 주한미군이 다 나가면 되겠냐. 그랬더니 북쪽 팀 얘기는 세월이 바뀜에 따라서 실제 미국의 동맹 정책 자체도 옛날처럼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하는 형태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게 유동군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와 있는 것만 걱정인 게 아니라 당신네들 아태 지역에 있는 소위 그 동맹 체제 전체가 문제가 부담이 걸린다. 그거 자체도 북한을 가상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북한의 입장에서 증명될 수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건 우리가 취하는 세계 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처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해결이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코-이볼루션의 해결이라고 하는 건 뭐냐? 뭐를 이해해서 해보고 싶어 하는 것이냐? 개인적으로들, 그러니까 정부 차원이 아니고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문제에서 문제를 접근해 보려고 하는 방식은 결국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객관적으로는 위협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위협이 든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 문제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제하고 연관된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과거에 그렇게 얘기하면은 김 위원장 보고 물러나라는 얘기냐. 체제 붕괴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냐. 근데 문제가 복잡해진 것은 체제 붕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김 위원장 스스로가 건강을 위해서 물러나야 될 때가 타의에 의해서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온다. 그러면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올 때 그 리더십이 김일성 주석에서 김 위원장으로 넘어갈 때처럼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 넘어오지 않게 새 팀이 들어올 때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세팅할 수 있는 방식을 찾는 방향으로 하면 코-이볼루션이라는 것은 양쪽의 진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깥만 진화된다고 절대 해결이 안 된다. 그렇다고 그러면 안만 진화하면 해결이 되냐. 그건 그거대로 위협적인 요소가로 북에 아무리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와도 우리가 바라다 보는 것보다는 위협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잘 진화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그림은 원래 그려보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것을 삼중 입체로 그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거 잘하는 친구 보고 이걸 그릴 수 없냐 그랬더니 그거는 선생님은 현실에 이런 것을 하는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상상만 하셔서 그러니까 차라리 목공사 같은 데 가서 목공 보고 짜보라고 그러시는 게 낫지 않냐.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지금 2차원에 제가 꿈꾸고 있는 것은 3층을 복합을 시킨 거죠. 남쪽의 리더십과 북쪽의 리더십, 작은 동그라미, 그것들이 새로운 이볼루션을 겪는 속에 그러면은 그 사이에 남북의 관계가 재조정되는 사이에
주변에 있는 네 개의 파워들이 그것들이 조금 더 전쟁 군사지향적인 것에서부터 경제지향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위에서 다시 짜준다 그러면 결국 새 프레임이 되지 않겠어요? 그거를 이제 이 평면에다 그리니까 그림은 좀 이상해졌습니다만은 모종국물망 짜기의 나머지 두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두 개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주변에 이게 불행하게도 다 큰 세계 톱 P4가 다 여기 들어와 있어요. G4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따라서 우리가 만약 아프리카쯤 가 있었으면 우리는 당연히 대국입니다. 50개국 중에 아마 우리가 아프리카의 슈퍼파워일 텐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북아에 위치되어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꼬마의 행세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넷 파워를 극대화할 수밖에 없다. 넷 파워의 극대화는 아까 말한 3개 원칙이 있다. 최대한 넓게 쳐라. 촘촘히 쳐라. 빵꾸난 그물을 치지 말라. 그러려면은 지구로 최대한 나가야 된다. 동아시아, 남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라고 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나가야 되는 네트워크의 문제가 있고, 라버는 사이버 공간의 그물망치기라고 하는 것은 천만다행으로 한국이 현실 공간과 조응되는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은 하드 파워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한 힘을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공간을 얼마나 빨리 확대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숙제다. 그리고 마지막 숙제는 그 모든 기반은 국내 그물망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쳐지느냐. 지난 250년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 앞에 네 개를 잘 하려면 안의 싸움이 완벽하게 싸움을 안 한다고 하는 것도 비극이지만은 앞에 네 개 그물망 짜기를 완전히 잊어버릴 정도로 싸우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대체로 갈 길은 그 그물망은 견뎌낼 수 없다고 하는 인식이에요. 시간이 뭐 이미 약간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마지막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다보탑입니다. 다보탑이 지금 수리 중에 있어가지고 다 완전히 고쳐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감탄했던 이유는 이 전문가들도 이게 몇 층 탑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싸우는 탑입니다. 근데 왜 올컨이 왔다고 생각을 하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복합 무대의 지금 성격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가도 저희들이 젊을 때는 오늘날 같은 복합 상영관이라는 극장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한 작품만 상영하는 영화관이 없어진 게 뭐 2년 전인가 신문에도 났던데 이게 마지막이다. 지금 우리가 가면은 여러 가지의 영화들을 동시 상영하잖아요. 근데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것은 이게 조금 막혀서 안 보이는데 이게 4개가 있는데 석축이 겉으로 보기에 석축이 4개고 사실은 이 가운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5개의 석축이 있어요. 그러면 다보타운테는 굉장히 미안한데 이런 걸 써놔서 미안한데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됐냐면 근대라고 하는 것이 안보경제 2개의 스테이지였는데 어차피 이 안보경제를 각생으로 막 추구하다 보니까 거기서 생겨나는 환경위기, 문화갈등들이 생겨서 대체로 그 마당이 4마당이 기본 마당이 됐다. 그리고 각각 그 시대에 따라서 18, 9세기가 경제혁명에 의해서 경제가 기반을 했으면 20세기 말이나 21세기, 22세기는 기술의 혁명적인 변화에 의해서 지식이 이 바닥을 그러면 어떤 그림이 되냐면 왜 5개의 석주를 보고 그렇게 제가 잠을 못 잤냐면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 꼭대기는 뭐냐? 맨 위에 저 컨트롤 타워가 바로 정치 또는 통치. 따라서 4개가 이 기술은
이 네 개만이 아니라 저 꼭대기까지 연결된 형태로 연관된 속에서 맨 마지막 컨트롤은 저 정치가 한다. 그러면 저렇게 생각하는 게 뭐 대단하냐? 그 다보탑적인 생각을 하는 게 뭐 더 나은 거냐라고 질문을 역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가는 다시 이제 공식화한 것이고 기왕에 그럼 나나 다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쪽하고 이렇게 6개를 짜나가려고 하는 쪽하고 어디가 더 파워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경우에 그 더 이상 한 무대만 아니 나는 그 특정 무대만 군사 무대만 북한의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는 선군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군사 무대에서만 스타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오디션에서 영원히 뽑힐 수가 없다. 스테이지에 올라갈 수가 없다. 오늘날 스테이지에 하려면 다 잘해야지. 가수도 다 예능 탤런트도 있어야 되고 배우는 배우대로 노래도 잘해야 되고 그런 변화를 겪는 속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국제정치에서는 그게 몇 개의 요소를 핵심적으로 해야 되고 그것들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결정되어지는 것인가. 그 상층 탑이 어느 게 기반 탑이고 어느 것이 중심 탑이고 어느 것이 최종의 컨트롤 탑인가. 그런 입체 구도를 가지고 국제정치를 외교를 구상하는 것하고 평면 구상을 가지고 국제정치를 구상하는 것은 얼른 보면 단기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지만은 사실상은 굉장히 큰 차이를 나중에 스테이지에 올라갈 때 촌스럽과 세련됨의 극단의 차이를 가져다 주는 것이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다보탑을 지은 사람하고 어떻게 길거리에 그냥 전봇대 짓듯이 지어놓은 것을 지을 수 있는 사람하고 어느 것이 매력적인 모습으로 받들어져서 그것이 힘으로 궁축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뭐 상당히 명확한 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관해서 한마디만 하면 21세기 복합화의 차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는 제가 8번의 강연에서 사실은 그 8번의 이것들이 넓은 의미에서는 복합화적인 요소를 상당히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앞에 것들이 다 실패했기 때문에 당신이 얘기하는 또는 당신의 팀들이 그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재미는 있는지 모르는데 또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거에서 저는 21세기의 복합은 19세기나 20세기의 복합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다. 국내나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그것의 역량들의 분포도가 21세기에서는 문명의 표준 자체가 점차 복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따라서 처음으로 보통은 복합파들은 역사 속에서 늘 변방으로 좌절했던 것이 역사의 그동안 우리가 겪어온 역사였다고 그러면 처음으로 복합이 스테이지의 중심에 가야 되는 시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새로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보다 구체적으로 비전할 수 있냐. 아까 말씀드린 제가 3층 탑을 쌓는다 그러면 3층 탑 자체도 그것들이 상호 연결되어진 고리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비전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것은 8번 강의에서 계속 반복된 것입니다만은 그런 복합 변환을 추진할 수 있는 세력이 현실 공간에서 국내적으로 국제정치적으로 주도 세력으로 뜰 것이냐 못 뜰 것이냐 또 뜨는 방안은 뭐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아마 마지막 숙제일 거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21세기 복합화라고 마음대로 붙이고 있는 이름의 그룹들이 생각하고 주장하고 싶어 하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